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적되지 않는 데이터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국가망보안 체계, 그 다음에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 지침 등등에 대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 날 국정원에서 발표했던 국가망보안 체계 N2SF.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6가지 대분류, 26개 중분류, 그 다음에 274개의 통제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안 업무하고 N2SF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분류 기준들, 이 앞전 세션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왔던 CSO 분류 기준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CSO를 어떻게 분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N2SF 국가망보안 체계를 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특히 업무 정보를 어떻게 CSO로 분류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N2SF 국가망보안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 서비스를 모델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 객체, 서버잭에 대해서 CSO 등급을 나누고 그 CSO 등급에 따라서 도메인 간의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해서 통제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N2SF의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2SF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 생산 저장의 원칙, 그 다음에 정보 이동의 원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을 저도 만나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CSO를 나누고 N2SF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기 때문에 최근에 3월달 정도 됐죠. 최근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N2SF 활용 안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시인은 엄격하게 금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등급인 내부 업무 정보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쪽으로 공개 등급 쪽으로 RBI를 통한 안전한 접속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픽셀화된 안전한 이미지 데이터 스트리밍 방식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무튼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N2SF 적용의 5단계 이런 내용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분류하고 식별해서 대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평가한 다음에 다시 조정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가이드에 가보시면 이 문서가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5월 1일 날 개정된 국가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이었어요. 이게 5월 1일자로 국가사이버보안 기본 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160조이던 게 174조까지 크게 늘어났고 5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째 40조 기존에 있던 국가망보안 체계 국가정보보호 기본법에 보면은 40조의 내부망, 인터넷망 분리라는 용어가 들어있었는데 이 40조가 5월 1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어디를 찾아봐도 이제는 망분리해라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N2SF에 관한 조항이 39조의 2부터 39조의 5까지 포함이 돼서 이 N2SF를 적용하도록, 특히 공공기관에는 당장 적용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는 내부망, 그 다음에 인터넷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기존의 내부망이 C등급으로 갔고요. 기존의 인터넷망이 O 등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S등급, 민감 등급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근데 제가 기관들을 방문을 해보면 우리 내부망이 S등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기존에 쓰고 계시던 내부망은 인터넷이 안 되던 내부망은 C등급입니다. S등급이 새롭게 추가됐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뭐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신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술에 AI 보안, 우주, 클라우드 통합 인증을 정식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인공지능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공기관에 써도 된다. 하지만 목록은 국정원에서 공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변화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통합 인증 체계를 꼭 도입하고 운영돼야 된다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발사체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협 대응이나 보안 관제 쪽에도 굉장히 강조가 됐고 또 하나는 민간에 대한 국정원에 의한 민간 권한이 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간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공공에서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취약점이 발견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전문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뭐 총칙에 많은 부분들도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사업 쪽에도 보면 그 EDR 그 보안 서약서를 꼭 진구를 해야 된다. 프로젝트를 하거나 웹 협력 쪽에 들어왔을 때 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 교육해야 되고 보안 석서를 진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공기관에서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목록을 공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보안이나 정보시스템 보안, 사용자 보안 측면에 좀 살펴보면 특히 시스템 보안 쪽에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통합인증체계, ICAM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고 76조에 보면은 구축 운영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마 마지막 세션이나 쪽에서 나올 건데 서버나 OS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취약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취약점을 조치를 해야 된다.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치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보험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특히 그 제어 시스템을 쓰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CDS를 써서 통제를 해야 된다. 단방향 통신을 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53조 2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76조의 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관리자가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의 유지 보수 목적을 위해서 접속을 할 때는 반드시 MFA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DR 같은 게 EDR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EDR 로고를 보안관제 쪽으로 보내서 보안관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3조만 빼고입니다. 23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도입하는데 이것은 28년 3월까지 유예가 됐는데 앞으로 CCTV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국정원의 안전검사 피를 받은 제품만 도입해야 된다. 이 내용만 빼고 나머지는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N2SF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거죠. 가이드는 나왔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뭐 CISO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안 하면 감사 지적 대상 되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평가의 핵심 지표에 보면은 N2SF를 적용하면은 5.5점을 가점을 주겠다. 그리고 구축까지 하면은 시스템까지 구축하면은 가산점을 1점 더 주겠다. 뭐 여러분들 이거 아마 평가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점 올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6.5점이나 준다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안 담당자는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돼? 막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IT 담당자들은 야, 보안 쪽에서 괜히 뭐 또 건드려가지고 시스템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N2SF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류를 해라, 뭐 하라, 뭐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아서 기관장이 잘 분류해서 하라고 돼 있지 뭐 어떻게 하세요가 없어요. 이게 되게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N2SF는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대응, 정적 이런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나 데이터를 먼저 분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예외가 있는지 외부하고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적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던 것은 첫째, 우리가 어떤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있는가? 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내부망에서 돌고 있는 건지 인터넷망에서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양쪽 망에 섞여 있는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누가 쓰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보의 흐름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체, 객체를 결합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누가 접근하는가, 어디에 접근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만들면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해야 하는 주제가 이제 이겁니다. 근데 등급이 없으면 통제도, 추적도, 감사도, 대응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N2SF에도 CSO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등급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등급이 보호되지 않으면 통제할 수가 없고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등급을 체계적으로 뭐 CSO 또는 더 세밀하게 나눠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 분류 기반의 통제에는 4가지의 그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한번 지정된 등급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그 등급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통제가 돼야 되겠죠. 인터넷 쪽에는 O 등급이 가야 되고 내부에서는 S 등급만 돌아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추적되고 감사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프트 캠프에서 세우고 있는 전략, 그 다음에 지원 제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등급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 이제 샘플 화면도 있지만은 뭐 등급을 나누는데 그 등급도 단순히 CSO로만 나눠서는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전에 보시는 것처럼 등급 공개인데 AI가 자동으로 분류해준 공개 등급인 건지 아니면 문서를 만든 사람이 지정한 공개 등급인 건지 그것을 위에 관리자가 이건 O가 맞아라고 확정을 해준 등급인지 이런 식의 같은 O라도 여러 등급, 같은 S라도 여러 S, 같은 뭐 C라도 여러 개 C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보안 관리자가 등급을 여러 개 나누어서 세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가 보안 등급을 지정을 했으면 이건 영원히 안 바뀌어야 됩니다. 등급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등급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DRM이 걸렸든 DRM을 풀었든 뭐 문서가 클라우드에 올라갔든 어디에 어떻게 흘러다니든 등급은 한번 지정한 등급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바꿀 수도 없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 캠프가 선택한 방법은 언닉 정보를 문서에다 삽입을 하자. 스테가노그래피 기술로 삽입을 해서 절대로 못 바꾸게 만든다. 한번 지정된 문서는 못 바꾼다. 그런데 이게 DRM이든 DRM 풀렸든 MIP가 됐든 그 등급은 계속 따라다닌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절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S등급이었는데 이 S등급의 문서가 가명 처리가 되면 얘는 O 등급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눈에 안 보이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C등급인지 S등급인지 O등급인지 C의 1등급인지 C의 2등급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 탐색해서 눈으로 보이면 그리고 DRM이 걸렸는지 MIP가 걸렸는지도 표시가 되면서 걸리면 이 문서는 5등급이니까 인터넷 업로드가 되겠구나. AI한테 학습을 시켜주겠구나. 이건 S등급이니까 올리지 말아야지. 어차피 올려봐야 차단될 테니까. 이러한 등급을 가시성 있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급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첫 번째는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본인이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장할 때, 종료할 때, 문서를 다 만들고 저장할 때 자동으로 정하든 수동으로 정하든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로트러스트 정책에 의해서 기획팀이 만들면 무조건 S 이상이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젝트 팀이 만들면 연구소가 만들면 S야. 근데 그냥 마케팅 팀이 만드는 문서야. 이건 O야. 이런 식의 자동 분류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사용자가 본인이 저장할 때 내가 지금 만든 문서는 S야, C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건 앞으로 만들어지는 문서일 거고 기존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앞에 우리 그 대표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은 업무 시스템을 먼저 URL을 분류를 하고 그 URL에 CSO 등급을 매긴 다음에 그 PC에 가지고 있는 문서를 스캔해서 걔가 어떤 URL에서 다운로드 됐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문서 등급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 출처를 포렌식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파악을 해서 얘가 어떤 브라우저에서 다운됐는지 어떤 URL에서 다운됐는지를 판단을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해서 샤도우 IT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사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한 인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5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에서 자, 첫 번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원의 PC를 스캔합니다. 그래서 모든 URL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URL들에 대해서 등급을 먹이고 그 등급을 세팅을 관리자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역으로 각각의 문서의 CSO 등급을 매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로 기존 문서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다양한 레포트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URL에서 어떤 문서들이 다운로드 됐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RM.soft CR은 C등급이야 하면 이제 C등급으로 쭈루룩 또 S등급이 S등급으로 쭈루룩 이렇게 등급이 모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가 분석하다 보면은 샤도우 IT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뭐 scrb.cq365.com이라는 게 저희도 몰랐던 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관리되지 않았던 업무 시스템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어떤 문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세하게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컴퓨터 PC에 한 사람이 여러 PC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PC에 대한 내용들도 파악을 할 수 있고 회사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C가 몇 개인지 S가 몇 개인지 O가 몇 개인지 만일에 CSO를 여러 단계로 나눴으면 C1이 몇 개인지 C2가 몇 개인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샤도우 IT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관리자가 URL에 대해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어떻게 통제할 거냐. 자, 방금 문서가 새로 만들어질 때 수동,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 기존에 PC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분류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앞으로
업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되는 문서는 자동으로 부여를 합니다. 앞에서 URL에 대해서 CSO 등급을 자동으로 분류해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되면은 다운로드 API가 자동으로 CSO 등급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서가 뭐 인터넷으로 나갈 때 또는 업무 시스템에 업로드 될 때 등급에 따라서 통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림들로 보면 만일에 고객이 AI도 쓰고 M365도 쓰고 업무 시스템도 쓰고 또 뭐 DRM만 쓰는 사용자도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그 전체적인 업무 프로를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자, 앞에서 뭐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API를 바꿔야 되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RBI라는 제품을 쓰면은 업무 시스템 전혀 수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부 관리자가 내부 업무 시스템 들어갈 때 MFA 해야 되는데 RBI를 통해 들어가면은 가능합니다. 업무 시스템 수정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서 PC로 저장할 때도 저장소를 CSO로 구분해서 뭐 C 저장소에 O 문서가 안 섞이도록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은 다음 세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DLP랑 연동해서 통제하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 출처 기반으로 CSO를 등급을 매겼어요. 근데 출처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출처는 마찬가지 S 등급인데 실제로 개인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검출 툴을 다시 돌려서 검출이 되면 S 등급 그대로 가는 거고 검출이 안 되면 뭐 O 등급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라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서가 해외의 클라우드에 업로드 될 수가 없습니다. 사스에 업로드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저희는 실 드라이브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 드라이브가 CSO를 판단을 해서 문서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팀즈에 바로 업로드가 되게끔 하고 만일에 C 등급이다 그러면 아예 업로드 못하게 S 등급이다 하면은 사내에 있는 나스에 저장을 하고 팀즈에는 메타데이터만 업로드 시켜서 실제 사용자는 팀즈에 있는 것처럼 보지만 원본 문서는 내부에 있는 사스 또는 파일 서버에 둘 수 있도록 그리고 CSO가 있다고 그러면 O 등급은 코파일럿이나 AI가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S나 C는 코파일럿이 학습하면 안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실 드라이브라는 폴더에 들어가는 문서에 대해서는 코파일럿이 학습할 수 못하도록 암호화시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유롭게 팀즈를 쓰지만 그 팀즈에 쓴 문서 등급 CS 그 다음에 O의 실제적인 내부적으로 백단에서 돌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르게 동작한다는 거죠. O는 원본이 직접 사스에 업로드가 되고 CS는 원본은 내부에 있는 파일 서버하고 메타데이터만 올려서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편집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C 업무 단말에 있을 때는 인포 디스커버리가 문서를 스캔해서 등급을 지정을 하고 이 문서들이 외부의 인터넷 쪽으로 나갈 때 AI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나갈 때에는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실드 게이트에서 판단을 해서 O 등급 허용하고 CS 등급은 이제 차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시스템에 업로드 될 때에는 C 등급은 CSO가 다 업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O 등급에는 O만 CS가 업로드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인 ICAM인 실드 ID라든지 프롬프트 DLP라든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문서가 CSO 또는 뭐 C1, C2, C3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스킹, 그러니까
스크린 마크, 말이 좀 꼬이네. 프린트 마크나 화면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표시가 돼서 인쇄가 됐을 때도 이거는 S등급에서 인쇄가 된 거야. 이건 O 등급에서 인쇄된 거야. 이러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N2SF나 다른 데 말들은 게 뭐냐면은 이제 가시성과 추적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추적하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문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안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어떤 문서가 누구한테 전달이 됐는지, 그 전달받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 문서가 사스에 있었는지 또는 다른 PC, 클라이언트 또는 발섭에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생애 전 주기, 문서가 삭제될 때까지 전체 주기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인포리니지라는 제품으로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 홍보 영상으로 나왔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팀즈를 쓰는데 그 팀즈 팀 중에서 안 쓰고 있는 팀들 또는 팀즈의 문서 중에서 외부로 에브리원으로 공유되어 있는 문서가 얼마 있는지, 이게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열려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 없이 그냥 풀로 열려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든지 퍼뷰라든지 팀즈라든지 엔투라이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회사에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계정이 몇 개가 있는지, MFA를 안 쓰는 계정이 몇 개가 있는 건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시큐리티 365 컴플라이언스 제품도 저희가 3분기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하면은 M365에 있는 로고도 다 다운받아서 서버에 저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로고 관리, 문서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로고 관리뿐만이 아니라 팀즈, 원드라이브, 시어 포인트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 더 나아가서 ISMSP라든지 ISO 2700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증받을 때 필요한 정적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내용들을 출력해주고 확인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대형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데이터 분류만 돼서도 안 되겠다. 분류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적이 돼야 통제할 수 있다. 사스의 문서가 얼마 있는지, PC의 문서가 얼마 있는지, 업무 시스템의 문서가 얼마 있는지 이 내용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하다. 자, 분류, 추적,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NTSF에서 통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AI도 안전하게. 그래서 C 등급이나 S등급은 AI 학습을 시키면 학습시키지 못하도록 오전에 이전 세션에 저희 배영 대표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C등급, S등급 AI 업로드하면은 AI가 저희 GT에서 끊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성, 감사가 보안의 목적이 옛날에는 차단이었는데 이제는 가시성, 추적과 감사가 보안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문서를 콱 걸어 잠그는 DRM의 시대가 아니라 생성, 분류, 유통, 활용, 폐기 전 과정을 지휘하는 다큐멘트 오케스트레이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